요즘 서당에는 시간이 안 되시나 봐요. 네, 기타가. 기타가? 네, 정식으로 선생님인데 레슨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이제 격주로 강의하거든요. 저도 한번 하고. 아, 네, 선생님. 네, 최건 선생님이 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 멤버가 어머니 학부모들이 많은데 계약을 아직 안 해서 네, 오늘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 못 오셨네요. 우리 그 여자분 한 분도 전화하셨는데 오늘 감기시라고 못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한 대여섯 분 이제 모여서 하는데 이 계속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해왔던 그런 강좌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강하고 종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쭉 이렇게 훑어가는 그런 거여서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인문학 하면서 이제 서양 철학사를 계속 이렇게 뚫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창령이라고 그러죠. 이창령. 예. 원래 여기 양동에 살으셨었나요? 아니요, 지금 온 지 15년, 14년 됐습니다. 네, 저보다 더 오래 되셨네요. 네, 정년퇴직하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무역업을 했습니다. 네. 무역회사도 다녔고, 공제 공장, 이렇게 섬유 수출 업체에 무역회사에 주로 있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년 하다가, 네. 네. 어떻게 그럼 양동은 아시는 데셨나요, 여기가? 아, 전혀 아닙니다. 여기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싼 땅이 있다 그래서, 와보고 너무 경치가 좋고 해서.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인문학 이런 거는 관심이 있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저는 이공계통에 대학을 나와서 그걸 잘 몰랐는데 그냥 지금 이제 쭉 훑어보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 이름은 대충 다 한 분씩 다 맞아요. 예.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계보에서는 한 반 정도 이름을 알겠고 네. 뒤에 써져 있는 네. 선생님들은 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문학을 사실은 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 삶의 내용들이 이제 서로 호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녹아 있는,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면 맞아. 이런 인문학 사상이 우리 실생활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이런 사고들이 다시 저는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는 상호 호환되고 소통하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이제 철학사 5번째인데, 우리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면서 철학의 4대 주제를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또 윤리학 이렇게 쭉 훑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분류, 그 다음에 철학의 계보, 그리고 이제 사조별, 사상 사조별 계보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존재론하고 그 다음에 인식론 이제 좀 하다가 말하는데, 이제 그래도 존재론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 있는 대로 서양 철학의 중요한 두 축은 존재론과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인식하는가. 그래서 온톨로지라 그래서 존재론은 존재의 본질, 또 존재의 방식, 그리고 존재의 근거를 탐구하는 철학인데, 이제 중요한 철학자는 누구냐,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존재는 하나다. 이 사람 존재는 하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의 파르메니데스는 아주 이론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 그럼 이제 being. 자, 우리가 무엇이 존재냐 했을 때 물질이냐, 어떤 현상이냐. 이 사람은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성, 로고스, 생각. 우리의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존재의 그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성으로 또는 어떤 사고로 여기에 존재하나요? 어떤 사고로? 네. 그러니까 존재가 사고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감각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물질계가 아니고 실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 그냥 존재합니다. 그냥. 근데 그냥이라는 건 없죠? 뭔가 여기서 내가 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이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이성은 무엇인가? 나의 사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존재라고 얘기해요. 어떤 생각으로 여기 계시는 거죠, 지금? 생각으로 얘기했을 때? 최근에는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깊이 하지 않고 또 몸 때리는 경우를 또 즐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뭐에 집중해갖고 집중해갖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행복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나는 좀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곳에 왔을 때 뭔가 물질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는 것 자체, 그 객관적인 나 자신 그 자체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노력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뭔가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냥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존재하듯이 나도 거기에 한 존재로서 있는 것.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내려놓음이라 그러고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
그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뭐냐? 나의 존재는 모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 중에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객관적인 그런 존재일 뿐이다. 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여기 네. 이런 자리는 조금 형 이상학적인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삶에 형이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고 그죠? 형이상학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 위에 그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생각하는 존재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나 물질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니까 존재의 증명이 보통 우리의 존재의 증명은 뭐냐면 형이 하학적이죠.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재산이 얼마고 나는 학벌이 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자기 존재 나는 지금 어떻게 실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존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라는 것은 변화와 다양성은 단지 환영일 뿐 존재의 본질은 영원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의 존재는 변하지 않고 사실은 그 외적인 것, 그죠? 외적 현상은 계속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변화되고 요동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론에서 이 최초의 이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가 사고와 생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고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그 우리를 그 흔드는 게 뭐냐면 현상계, 물질계, 그죠? 이런 거죠. 자, 이 자리에 오는 거와 올 수 없는 것의 차이도 사실은 우리 시간 또는 환경, 상황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자리도 뭐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내려고 나를 객관화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이 존재가 어떻게 보면 물질계나 현상계의 속된 말로 이렇게 장애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이런 사고하는 것조차도 어떤 현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스케줄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객관시키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나를 어떻게 끌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플라톤은 이제 실제는 두 영역으로 나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 세계.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이고 감각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론. 이데아론이 뭐냐? 여기서 이 존재론이에요. 이데아. 그리고 그 현상은 이데아에서 그런 현상들은 이제 감각 세계.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사실은, 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는, 이거는 사실 노자나 장자도 똑같이 얘기했죠. 무명이냐, 유명이냐. 그러니까 무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유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의 현상, 지금의 이런 이 그림자, 우리 이제 계속 이제 그림자를 밟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림자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이데아는 사실은 그 존재에 있고 그것은 딱 굳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전제 자체가 뭐예요? 불변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자연계의 현상으로 딱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에서 이게 진리다. 최고의 진리, 이건 진리야. 하고 생각하시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진리야. 이건 변하지 않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을 이제 신앙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 그 신앙적인 거 말고 일반적인 자연 세계에서 진리, 이건 진리다. 선으로 살면 선이 나오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둔다. 건선징악, 그죠? 그럼 여기 지우개가 없어? 네? 지우개 없어요? 가져올게요. 자, 건선징악. 우리 어르신은 이거는 내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절대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변하지 않더라. 나이 들면 죽는다. 삶과 죽음, 그죠? 네. 생과사. 오랜말로 생과사. 건성징악. 그죠? 건선징악.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건선징악이 있죠? 그 성경은 너무 그거는 조금 좀 가변적인가? 예, 굉장히 가변적이고 사람마다 태어날 때 또 틀리니까. 네네. 나는 선성적인 걸 믿긴 않지만 불변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성징악. 그러니까 건성징악을 생각했을 때 절대 진리라기보다 가변성이 좀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또 어르신은 이제 생과사, 생과사가 바로 절대 진리다.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틀로 봤을 때 진리, 불변하는 어떤 가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불변하는, 변치 않은 그런 진리는 모든 인생은 결핍이다. 결핍이어서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항상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죽는 거죠. 공기도 공급받고, 그래서 항상 인생은 결핍이기 때문에 누군가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 속에서 계속 상호작용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계속 된다. 그래서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 누구도 유아독존이 될 수 없다. 누구도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데아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 진리라면, 이건 변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 보면서 그 그림자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안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 의례죠. 자, 우리가 먼저 건성징악 조금 가변적인 하나, 그래도 사람은 선을 권하죠. 사람에게 악을 권하지는 않죠. 그리고 악해지면 그 결국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과사는 뭐냐면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 절대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은 모두 숙연해지죠. 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는 우리 불로장생하고자 했던 진시황이 몇 년을 살았대요.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40살. 40살 살고 죽었어요. 그 진시황이 그 당시 전 세계죠. 전 세계로 돌아 동남 동료 젊은 사람들을 보내가고 불로초를 막 구해오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재앙이
그 일본에도 사람을 보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일본의 외적이 됐대요. 그래서 왜 동남동녀를 거기에 보냈느냐 이러면서 우리 고전문학에도 그런 한탄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이데아,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게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뭐죠? 인생은 환영, 그림자에 맹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기본이 뭐냐? 존재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저도 이제 결핍이라고 하는 이런 제가 결핍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결핍은 먹는 것만 결핍이 있는 게 아니죠. 정서적 결핍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 결핍도 있어요. 오늘날에 가장 많은 질병이 뭐죠? 정신적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게 내 생각으로는 네. 그 결핍과 공급이라는 거는 이데아의 세계 진리 쪽에 더 아니고 진리 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림자 쪽에 훨씬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네.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든 공급받는 거든 맞아요. 그림자의 개념이라고 봐야지 이데아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물은 그림자죠. 이 결과물은 그림자지만 그 원초는 뭐냐?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인식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걸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핍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공급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이나 오만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 세계는 현재 우리 이 그림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원론적이죠. 사실 플라톤은 이원론 사상이죠. 이원론. 그래서 이 두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세계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림자의 환영에 머물다가 인생이 다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생과 사를 맞고 또 권선징악 속에서 헤매이게 되고 결핍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거를 사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본질이자 존재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존재는 개별 사물에 내재하는 실체, substance죠? 실체는 사물의 본질이라는 요소입니다. 형상과 진료라는 이원론적 구조로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톤은 존재와 본질, 그러니까 이데아와 그림자를 이제 정신과 물질로 구분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를 형상과 진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더 발전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자를 플라톤이 얘기한 그림자를 존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 어떤 모양.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원론으로 이원론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우리의 몸이 보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십니다. 몸이. 물과 뭐 이런 뭔지 모르지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생각이 물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물. 예. 물과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하나네요? 물로 구성되어 그렇지 않아도 두 개인데 네. 하나가 생각이 안 났어요. 영혼, 혼, 뭐 정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그죠? 상학적인 거, 추상적인 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형이학적인데. 형이학적인 물. 예, 물하고 뭐 구체적으로 그 뭐야 질량이 있는 물질 형태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 뭐 피나 뭐 이런 거는 물이고. 예. 그럼 살인가? 살? 살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 그런데 이 그래 들었던 거 기억이 났어요. 몸을 구성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실제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네요. 둘 다 구성하는 그렇죠. 물질계. 물질계.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이 구성. 영하고 육으로. 영과 육이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몇 g이래요? 유명하죠. 영혼의 무게 21g이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회사 이름이 21g 있잖아요. 그 뭐 대통령 그 뭐 이렇게 영부인이 뭐 한 회사가 21g이래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이제 의사들이 해봤더니 이렇게 영혼이 떠나기 전에 몸무게와 죽은 다음에 몸무게 21g 차이가 난대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또 어떤 데는 또 다르게 막 얘기해요. 06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분법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겠지만 서양 철학의 베이스가 돼요. 근간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아시죠?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존재론. 데카르트가 뭐죠? 자기 존재를 뭐로 얘기했냐면, 자, 나는 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나는 생각한다. 뭐 그걸 또 의심한다라고 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원론, 이분법, 또 성경에는 삼부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학적인 조예에는 삼부법, 영, 혼, 육으로도 구성합니다. 영은 뭐 영적인 거, 혼은 지식, 육은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학설을 전부 다 저는 좀 부인하는 스타일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분법적인 게 뭐냐면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원론이 이제 이거를 분리시켜 보다 보니까 뭐로 이제 하냐면 하나는 선하다, 하나는 악하다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이다, 하나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혼은 선하다. 근데 육체가 악하여 영혼을 지배한다. 또 영혼이 악하여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분리시키는 이원론 이분법이 이제 이 당시에 뭐 종교는 뭐 서양 철학의 또 한 50~60% 지분을 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카톨릭이나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선과 악의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이제 영혼은 선하다. 이런 대립적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 싸움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형상과 진료라는 것은 형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 그죠? 진료는 그 모양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형상의 물질을 담아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 되어서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존재의 개념을 물질계와도 연결시켜 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온톨로지 존재론의 그 심화 발전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고와 생각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사람이냐, 응?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다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삶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현재 존재가 변화될 수도 있고 삶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존재는 형상과 진료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변화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이나 파르메니데스는 안 변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형상과 진료라는 이원론적 구성을 통해서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사물의 본질, 그 폼과 본질, 이 폼과 우리의 형태, 진료, 이 사물로 된 재료죠. 이 모든 변화의 가능태. 그래서 이게 포텐시얼리티라서 현실태에서 액티얼리티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 현재 어떤 존재, 그러니까 과거의 존재에서 현재 존재로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새롭게 인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있을 때는 고아원장, 아들의 이렇게 그런 예쁜 꿈을 가졌었는데 고아원장. 하나도. 근데 왜 그런 꿈을 그 당시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좀 불쌍한 어린 아이들,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려운 애들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세대 때는 저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좀 고아원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보살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옛날의 꿈과 지금 현재의 그 우리 권사님의 실제는?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그렇잖아요. 완전히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 네. 네. 우리 어르신은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 모험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떤 보물섬을 봐서 그런지 새로운 걸 찾아다니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일단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생각이 없이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어떤 그죠. 시스템에 그냥 거기 함몰돼서 그냥 그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 옛날과 현재를 봤을 때 지금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좀 만족할 만하고 또 어떨까요? 만족은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남한테 나 자식이나 가족 뭐 남보다는 가족들이나 남한테 전혀 자식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정도로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여기도 부산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연세 70입니다. 근데 55년생이 되게 젊어 보이시네. 저도 55년생이에요. 그래요? 동갑이세요? 그렇구나. 컴퓨터 같이 하셨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내가 원래 어떤 형상,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의 형상인데 지금 나는 이 가능태 속에서 이런 삶의 이 진료, 세상에 많은 진료를 받고 어떤 이런 것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현실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본질은 변화무쌍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시인이 꿈이었습니다. 시인. 이러셨네요. 시인이라고 하면 작가,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가 됐지만, 그래도 계속 글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어떤 형상, 어떤 내가 시인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있었는데, 이 형상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이 진료를 자꾸만 집어넣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아리라 그러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로는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항상 변화되고, 그 어떤 진료를 계속 내가 나를 세우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달라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어르신이 그런 얘기 했는데, 어릴 때 사실 꿈이 뭔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살아가냐면, 지금도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 거대한 기계 속에 그냥 내가 함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탁 벗어나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란 존재가 뭐냐를 고민하는 그 자리, 사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아, 나는 어떤 존재지? 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런 진료들을 계속 내가 공급하고 선한 것으로 바꾸어낼 때 나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이런 차원에서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하고 우리가 철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나누어 본다면, 굳이 이제 이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눠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존에 우리 실존에서 생존을 위한 생존의 시기가 있어요. 생존의 시기. 여러분, 우리 모두 생존의 시기를 거쳤죠. 그러니까 생존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육체적인 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생존은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이 생존이 해결되니까 어떤 게 작용할까요? 어떤 게 발동될까요? 생존이 해결되면 사람은 정신적인 거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생존이 되면 이제 정신적인 걸 채웁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 그죠? 가치, 그죠? 사상, 그죠? 예술, 철학,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존의 시기에 철학을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당장 뭐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 이 문화예술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사실은 문화예술의 시대예요.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부가가치도 있고, 이것이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신적인 것이 사실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을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가치, 그런 진료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더 고차원적인 거, 그걸 영적이라고 해도 되고, 신앙적인 걸 해도, 종교적인 걸 해도,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의 문제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 두 부분이, 정신과 육체가, 형상과 진료가, 같이 소통하고, 서로 순환해야, 이걸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해야, 이 삶의 가치가, 또 발전하고, 또 생성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실은 더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이상화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자리로 계속 우리는 올라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여기에 대한 존재의 내용이고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 하이데거는 이제 근대 철학자인데, 근대 철학자의 하이데거. 존재론 탐구는 현대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존재는 자체보다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방식. 자, 되게 어렵죠? 한번 밑줄 쳐볼까요?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현 존재. 자, 현 존재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며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존재의 의미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뭐냐면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로는 여기 다 절대적이었죠? 하이데거의 존재로는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하이데거의 존재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개념은 존재망각. 근대 철학이 존재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존재자를 탐구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비판합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이 하이데거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존재로는 상당히 이 상대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그림자, 그림자를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죠. 실제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보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존재 자체보다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방식. 네. 이 존재 방식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뭘까요? 아니, 먼저 동물의 존재 방식은 뭘까요? 요거? 예. 그걸 뭐라 그러죠? 동물들의 존재 방식. 동물적 사고? 약육강신. 예. 그죠? 뭐냐면, 동물의 존재 방식은, 피라미드에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들은 뭐예요?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생존이. 그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도 다르지 않다. 그죠? 인간도 뭐예요? 경제죠, 경제. 우리 어머니들이랑 계속 책으로 공부했던 건데, 그죠? 우리가 왜 이 사회에서 경쟁의 룰을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랬을 때 경쟁은 뭐라고 얘기냐면 공정하다라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약육강식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계의 존재 방식, 저들의 존재 방식은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저들의 존재 방식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존재 방식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리차드 도키스가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가진 이타성이죠. 이타성. 이타성은 인간에게만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타성은 인간에게만 있습니까? 이타성이라는 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돕는 거. 예. 그게 이타성이에요. 예, 이타성. 예.
남을 인정한다는 게 이렇습니까? 그건 이제 배려고,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에 반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로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희생이 전제해야 돼요. 이타성은. 가시고기 있잖아요. 네. 아니지. 가시고기는 이제 혈육이죠. 부모, 자식, 이제 생존, 그건 본능이, 그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얘기니까, 그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차드 도킨슨이 그렇게 얘기했죠. 침팬치, 그리고, 흡혈박쥐. 그러니까 얘네들도, 침팬치도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부모가 죽은 애를 자식을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으로 기른대요. 그리고 흡혈박쥐 같은 경우는 피를 한 7일 못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피를 빨아갖고 와서 자기가 먹은 피를 토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만, 우리가 오해했죠? 인간에게만 이타성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데, 인간은 자기와 동일한 유전자를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그렇듯이, 침팬지가 그렇듯이, 가시고기가 그렇듯이 인간도 자기 동족에 대한 뭐가 있냐면, 뭐랄까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으로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뭐 희생적인 신이 있고 이런 개념, 그걸 그냥 미화시킨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약육 방식일 수도 있고, 또 뭐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타성도, 유전적으로 이타성도 우리 모두가 이 존재 방식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존재는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방식.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존재가 남아있는 이유가 그 존재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존하고 있는 이유가 그 존재 방식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1차원적인 육체적인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면 자기 자신을 자꾸 자아를 찾으려고 해요. 나는 그냥 이제 먹고 살고 돈 잘 벌고 그런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인가?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사실 여기까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그걸로 만족하고, 난 이거 너무 좋아. 나는 삼시세끼 다 먹고 맛있는 거 먹어. 나는 육체적으로 사는 게 최고야. 하고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들어요. 그죠? 사실은 먼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생존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특히 행복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자, 그러면은 우리 행복, 여러분, 우리 어르신은 제일 행복한 게, 이게 참 행복하구나, 내 인생에서. 이게 참 좋구나 하고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행복. 어떤 게 행복일까요? 계속 변하는데. 그죠? 그죠? 변하죠. 변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게 내가 제일 행복한 거야 하는 느낌. 요새 제일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행복이네요. 그런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만족하고 있던 지금 이 자체를 갖다가 만족하는 걸 예전에는 뭐 욕심이 좀 있었으면 그런 걸 자꾸만 이제 없애는 거죠. 나이도 들어가면서도 없앨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씩은 많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꽤 많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에 대한 요구 조건도 없어지고 어떤 소유나 탐욕보다 이것 자체로 예, 현실 자체로 그걸 우리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이것 예, 자체로 만족하는 거, 자족함 뭐 이런 그죠? 현실 자체에 감사함,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하면 거의 성인의 반열이에요. 현재 있는 것으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죠? 근데 인간은 자꾸 뭔가 더 소유하고 싶고 더 가지려고 싶고 근데 이건 물질만이 아니죠. 지식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죠? 명예도 더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아니라 현재 모든 상황을 자족하는 것 그게 이제 행복의 척도이죠. 가장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또 권사님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요? 근데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전반의 내 삶에 그 사회적으로 모든 게 막 그렇잖아요. 관계에서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이제 이 나라를 보면은 다 그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막 사람 주위를 생각하고 막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저는 왜 행복이 뭐냐면은 그냥 잠자리에 들 때 그 잠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게 제일 행복하면 그렇게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잠을 잔다 이제 이런 거에서 행복이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주 너무나 고통이 많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륵불사상,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적 그 가치, 그건 뭐냐? 거대한 이 온 세계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우리 식구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관이 컸잖아요. 세계관이 전 세계를 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인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럼 내일 모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토익을 공부하는 거예요. 토익을 막 공부해갖고 와 오늘 4개 맞았어. 야 그 다음날 오늘 5개 맞았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아들인가 손자가 한심하게 할아버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런 거 갖고 하냐고 뭐 산책이나 더 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했더니 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배움이 끝나면 삶도 끝난 거야. 배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저도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배움이 끝나면 삶도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공방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기르고 제가 아이들도 가르치고 저희들이 애들이 한 30-40명 막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하루에 2-3시간씩 공부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내가 이 공부하는 거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는가. 요즘 이제 애들 이제 중학생들 영어를 좀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 동화책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막 한참 읽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그걸 보면서
야, 이 단어가 뭐였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 행복은 내가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거구나.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구나. 배움의 기초가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네. 그죠? 우리가 배움이 교만하면 배워지지가 않아요. 목사들이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설교 들으면서 예?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설교 들으면서 아, 저 목사님 저걸 저렇게 풀었네. 아, 여기 비유는 좀 별론데. 평가를 한다고요. 그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뭐 제가 목사님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른 목사님 그래서 요즘 무조건 목사님 설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배부르는 건 1차적이에요. 2차가 뭐냐면 정신적인 것, 즉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을 자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이 뭐냐? 행복을 찾는 거예요. 재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세요. 전부 다 뭐 인터넷에 게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그 행복을 뭐라고 얘기해? 재미라죠. 재미. 그죠? 재미있니? 예. 행복. 그게 재미있니? 예. 즐겁니? 이걸 찾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현재, 옛날에는 뭐죠? 옛날에 존재 방식이 양육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재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가 약육 방식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뭐죠? 정신적인 어떤 만족을 찾고 그 행복과 재미를 계속 추구하고 탐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개념에 이렇게 나오죠. 존재 망각. 근대 철학의 존재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존재자를 탐구하는 집중에 비판하는 것. 하이데거가 그렇게 연구하면서 하이데거가 다시 돌아가요. 이 사람이 이런 현상계, 이 그림자를 계속 얘기하면서 다시 원래 이데아, 우리가 플라톤에게 했던 원래 이데아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재미, 행복 다 찾지만 실제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생,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 또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진리.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찾았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변이어서 이것으로 내가 회복되고 이것으로 인생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어르신은 그것이 너무 질문이 큰가요? 그래, 늘 이쪽으로 이것만 이 본질을 찾으면 내가 회복되더라. 어떤 사람은 그걸 자연이라 그래. 자연. 내가 자연으로 돌아갔더니 회복이 되더라. 사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 또 어떤 사람은 혈육,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까요? 뭐가 이 그림자가 아닌 실제 이 본질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권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감사.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 되겠죠. 감사하면서 사는 삶. 감사하면서 사는 삶. 최고죠. 네. 우리 어르신은 뭐가 딱 나를 회복시키는 걸까?
제가 찾은 거 소개해야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지만 저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인생들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의 본질 안에, 우리 형상,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하이데거 모든 존재의 그 실제는 저는 이 사랑이라고 봐요. 근데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사랑을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하는데, 절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처럼 이렇게 감각적 사랑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절대적인 거, 신의 경지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 그 다음에 감각적 사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 왜냐면, 이 세상의 구성에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감각적으로 해서,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죠? 물론, 싸움 힘든 것도 있고 애증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결과물이 우리예요. 또 여러분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는 거고, 또 이 사회 구성원들도 사실은 애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결과물이 있지만 결국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 정신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을 신의 감정이라고 해요.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신의 감정이에요. 신의 감정. 그래서 신은 어디까지 얘기하냐? 이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냐하면 왜 원수를 사랑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수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인간에게 실제하지 않았죠. 근데 왜 원수가 생겼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화된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욕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자연조차도 그렇고 인생조차도 그렇고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그 사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다른 존재가 나오고, 또 다른 가치가 나오고, 또 다른 아름다움이 나오고, 또 다른 여기도 감사도 나올 수도 있고, 만족도 나올 수도 있고, 자족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지만 이 감정이, 이 정신이 이 사회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실제 존재는 항상 틀어져요. 그래서 사람에게 막 사기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왜곡됐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왜곡되고 뒤틀어졌죠. 그래서 그 왜곡된 것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또는 모든 대상은 우리가 결핍된 대상에 공급받는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거나 도구의 대상이거나 아니죠.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다가갈 때 이 세상의 실제 존재, 즉 진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또 이 존재론에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존재론에서 존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어렵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문학을 접하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안철수 선생이 했던 융합이라는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 자체의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더랬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도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과연 그 말이 그 말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이 문학을 공부한 상황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막판에
조금 많이 헷갈린 게 그 기급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저도 뭐 성당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도 거기서 하고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또 사랑이라는 의미인지 헷갈려갖고 지금 순간적으로 좀 뻥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는 절대 종교적인 가치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기독교적 사랑 가치보다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근원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근원이 되었던 것은 본질은 그게 아닌가. 저의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수업을 하면서 느끼던 감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런 그 하이데크 선생님 존재라는 존재 방식. 내가 옛날에는 그 목표나 말씀하실 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먹고 살라고 했던 이렇게 50년대. 네네네. 그쵸. 선생님이 시인이 되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아까 생존의 시기에서 정신이나 문학이나 그 예술이나 이런 어떤 개념이 물론 그 철학 자체가 그런 어떤 개념이 아트라는 개념으로 문학이 아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현 상태로 말이죠. 선진국하고 지금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들의 개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의 기본에서는 맨 처음에는 다 생존의 시기에서 우리나라도 50년대 맞아요. 시작을 했고요. 맞아요. 그런 실험으로도 한 것도 있을 게 옛날 호주의 대학 학생을 철창에 가둬놓고 매일 변화의 상황을 보니까 한 3, 4일 지나고부터는 아무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뭐 정치나 뭐 이런 사회적인 먹는 것들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생존만 얘기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세상 전체가 그런데 그렇죠.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그 뭐 동남아에서도 몇몇 중간에 있는 베트남이나 제가 옛날 해외 생활 좀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나 너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말고는 생각하는 맞아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안희 선전을 하고 났는데 지금 곤란한 시기에 왔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지금 이런 시기여도 갑자기 경제가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생존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게 되냐면 그 소상공인 장사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10개의 가게에서 5, 6개가 잘 되는 거고요. 경기가 나쁘면 2, 3개는 틀림없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락을 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자체가 만약에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 이런 사고 생존의 시기로 함몰되고 몰입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 개인의 생각이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 몇 프로 아닌 사람들이 이끌고 가고 그러니까 그게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오죠. 그렇게 길게 왜냐하면 진짜 그게 그런 식으로 싸움이 들어가 버리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추락이 되더라도 원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 회복대로 간다라고 그거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인식론, 다음 시간에는 원래 우리 시간표가 1시거든요. 1시인데, 저도 강의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1시에 우리 가능하면 저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요즘 이제 아직 학교 애들이 방학이라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데, 또 우리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2시였어요? 저는 2시에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엄마들이 안 온 거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 엄마들을 어제 알고 있었어요. 어제 그래요? 어제 사실 엄마들을 따로 모여서 내가 조금 선생님은 그럼 어떤 시간이 좋으세요? 나는 아무 시간 관계없습니다. 2시에 할까요? 2시? 아니 저는 1시가 좋죠. 아, 그럼 근데 1시? 아니 근데 엄마들이 응. 1시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빨리 끊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예, 예. 그래서 바꾼 거잖아요. 시간을. 예. 그러니까 1시가 더 좋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1시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들이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걸 다 정리를 잘 하고 계시는 그 건가요? 영상으로 또 줘요. 아, 제가 영상으로 또 공급을 하니까. 오늘은 너무 유익한 대화를 많이 해갖고 네.